지금 트럼프가 오던 바이든이 오던 인프라 성장이죠. AI 성장이죠.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의 성장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또 재정비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재편을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로 보면 어쨌든 시장과 경제는 좋아지는 흐름으로 간다. 아침부터 기사가 대문짝이 떴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 107을 남기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죠. 네. 사퇴를 계속 안 한다고 본인은 말씀하셨고 가족들도 안 하는 부인을 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 당이라든가 이제 여론이 그런 압박들의 부담감과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이제 사퇴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후보직에서 해리스 부통령 승계를 이제 지지했는데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단 말이죠. 요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바이든 대통령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또 거기에다가 심리적 압박도 있고 이제 본인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공격도 일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걸리시니까 아무래도 심신이 다 미약해진 상태에서 약해지신 것 같고 뭐 결정적으로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선거하기 전부터 계속 이제 너무 고령이다 이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좀 다음 민주당 어떤 후보 세대에게 좀 물려주고자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완전한 이제 어데트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대통령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선거 배팅 프로그램 같은데 사이트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거의 90대 10 요 정도로 하다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60대 40, 뭐 50 몇 프로 대 4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좁혀졌어요. 만약에 해리스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모른다 진짜로. 왜냐면요 만약에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미셸 오바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극단치를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정책을 거의 다 대부분 승계를 할 것이다. 왜냐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정책 짤 때 사실은 같이 많이 고안을 했었고 해리스 부통령이 또 주도가 돼서 했던 정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의 의료 합법화 정책이라든지 마이너하게 신재생 프로그램에서 각 주정부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정책에 큰 변화는 좀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을 또 많이 또 답습을 하기 때문에 다민족 공존주의 정책하고 이 트럼프의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 대한 압박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리셰 뭐라 그러죠? 키워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극과 극의 후보가 만나는 그런 현상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만큼 트럼프 지지도 많겠지만 반대로 민주당에서 최종 이제 선출될 후보에 대한 지지도 만만치 않을 거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흐름이 지속되다가 지금은 부각이 안 되지만 결국에 90여 건 정도 형사소송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후보가 분명히 파고들 겁니다. 어데트는 좀 일시적인 경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연세와 이제 병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대선 토론에서 노출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너무나도 이번에 피격 사건에서 너무나 대처를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론이 사실 압박이 굉장히 가해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만약에 후보직에 사퇴 안 하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이제 데미지가 오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한 것 같은데 뭐 워낙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비교했을 때는 트럼프가 너무 앞서고 있어서 후보가 바뀌면 이제 수치가 바뀌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아직 후보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해지고 하면 사실 100일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라서 확률은 바뀌더라도 이 승패가 바뀌기는 쉬운 구조가 아닌 이미 상황에 왜냐면 날짜가 100일 정도 노력해서 대통령이 된다.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 사실은. 그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정책에서 다 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은 지금 초기에 어떤 호응도도 중요하고 감성적인 자극을 트럼프가 되게 잘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대선에 있어서의 많은 이제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을, 정책들을 갖다가 누가 더 국민들의 호응을 얻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절치부심했잖아요. 절치부심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과거에 했던 정책들하고 연결성이 있는데 거기에 또 더불어서 바이든이 이 못했던 정책들, 특히 전쟁 두 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초반기에는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미국은 어쨌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많았고 많은 캠페인이 벌어졌잖아요. 러시아를 갖다가 규탄한다. 뭐 그다음에 중동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쟁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전쟁을 안 끝내는 건지 못 끝내는지 애매해지면서 여론이 많이 이제 분열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주 파고들고 있죠. 본인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본인이 재집권을 하면은 전쟁은 바로 끝낼 거다. 이제 뭐 그게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본인의 방식대로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으로 푸틴하고 주고받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휴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래서 줄 걸 주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중국하고 되게 붙어있던 그 국면을 좀 깨트리는 그런 이제 현상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의 반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공략을 하면 사실 트럼프가 중기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죠. 자, 지금 그만큼 정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자료가 트럼프의 귀환과 이제 과거 정책 평가인데 브리핑 한번 해주신다면요.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특히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과거에 정책을 내세우고서 그대로 이행한 거는요. 큰 틀에서 한 11개 정책 중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이행한 거. 물론 이제 수정해서 이행한 것들은 이제 한 4-5개 이상 되는데 그대로 말 뱉은 대로 정책을 시행한 건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너무 네거티브 시나리오로 물론 산업별로 보면 일부 이제 신재생이나 IRA 관련된 산업들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모든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됐던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번에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요. 이번 11월 달에 중간선거랑 같이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지난번 중간선거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중간선거 때 공화당의 그 디트로이트하고 조지아주에 있던 의원들 이제 상원의원 이제 출마하는 의원들이 기존에 있는 IRA 관련법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신재생 관련 법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업색트를 하면서 당선이 됐어. 왜냐하면 그 신재생 관련된 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 지지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바이든의 정책을 어느 정도는 따라주는 그런 패턴으로 일어났다. 즉, 두 번째 포인트는 바이든의 정책을 전부 다 지금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사실상 중간선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다 폐기할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두 번의 연임까지, 그러니까 한 번의 연임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선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2년 정도 후에 레임덕이 옵니다. 항상. 미국 대통령 항상 그랬었어요. 마지막 기회에 레임덕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트럼프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과거의 공약 이행이 어땠는지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세금 감면 세율 인하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트럼프 인플레이션 온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때 과거 공약은 35%에서 법인세를 15%로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1% 낮추는 거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재정과 관련되는 의원들, 정작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너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이행을 했었고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연방정부에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주정부에서 또 그 누적 과세율 그 표를 갖다가 다시 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고소득계층이나 이제 그분들의 재산이나 소득세가 누적 과세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질세율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플랫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인플레에 대해서 그렇게 광범위한 어떤 공격적 요소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리기후 협정은 바로 탈퇴했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서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대선 다음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의를 했고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제 보수 관련되는 판사들을 갖다 모두 다 임용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보수 영향 판사들을 갖다 하급 법원에까지 한 200명 정도를 이제 그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기후 협정 탈퇴나 사법 재구성은 완벽하게 이행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또 하나가 오바마 케어 폐지하고 수정 대책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대책이 기존의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완전히 폐지하면서 본인의 방식대로 어떤 의료보험법을 갖다가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존 오바마 케어 정책은 안 하면서 의료보험을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공화당 의원들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좀 패스하자 일단. 법원에서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 오바마 케어가 중저소득계층들이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들의 개인의 권한과 권리가 이제 접목이 된다. 그래서 권한에 대한 어떤 부당한 침해다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패스가 됐고, 멕시코 국경 장벽 같은 경우에 왜 불법 이민자 맞는다고 해가지고 장벽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언론에서는 떠들썩하게 건설이 된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거의 수정 보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길이가 되게 긴데 한 200마일 정도 되는 장벽 시스템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를 하니까 이 정부를 폐쇄를 해버립니다. 아예 정부 폐쇄를 해버리고 특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돈을 썼는데 결국에 한 건 뭐냐면요. 새로 더 건설한 건 3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마일은 그냥 수정보수, 원래 했던 거에 수정보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행이 안 된 이제 사례다라는 거고, IS 폭격은 계속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 여러 가지 리스크를 유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겠다. 이건 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행을 했었고, 군비 지출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신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 되게 강력한 어떤 군대를 만들겠다. 미국이 리더십을 가지겠다 했는데 그 금액이 그래서 군비 지출이 늘긴 늘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좀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말하고요. 실제 쓰는 돈하고 그 규모는요. 트럼프 집권 시절에도 다 달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미 다 될 것처럼 받아들이고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짜는 거는 좀 위험하다. 왜냐면요. 오바마 때 썼던 국방비 지출 금액하고 절대 금액을 보시면요. 경제는 그때보다 더 성장을 했는데 절대 금액은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였어요. 이 파란색이 오바마 때 썼던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트럼프 때 썼던 금액입니다. 쓰는 금액이 올라가긴 하죠. 근데 그때에 가장 많았던 금액보다는 작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도 여러 가지 이제 상하원의 어떤 그 구성에 따라서 트럼프가 외치는 만큼 실제로 되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그럼 이룬 거는 뭐냐? 이제 규제 철폐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기준인데 이거는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관세에 대해서 또 트리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역 관세가 이제 이행이 되면서 중국을 굉장히 세게 압박할 거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 그림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프타도 이제 탈퇴하고 본인이 이제 TPP라고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도 이제 탈퇴를 해서 미국 중심으로 다 협정을 다 체계를 만들겠다. 그랬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하고 관세를 갖다 부과를 시키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관세 정책은 미국은 잘 살고 다른 나라만 무조건 압박할 것 같잖아요. 초창기에 세율을 인하하고 여러 가지 재정 관련된 정책을 하니까 미국 내에서의 민간 고정 투자, 그러니까 투자 말 그대로 총투자가 기업의 투자가 쭉 늘어납니다. 근데 19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이 금액이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한테 관세를 하도 매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사오는 비용,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해서 원자재든 화학이든 소재 관련되는 품목, 부품들을 사왔는데 그 가격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수에서는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을 했는데 막상 기업들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사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오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이거 못 만들겠어. 너무 원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한테 우리한테 반텀빙으로 너무 이제 싸게 외국에서 파는 거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다 침해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가격에 더 싼 가격에 우리한테 와서 팔아. 그 대신에 너희들한테 관세도 서서히 좀 낮출게. 그러면서 그 무역 협정에 들어가게 돼요. 2년 정도 세게 정책하고 2년 후부터는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요지는 뭐냐면 결국에 자국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혈 경쟁이라는 걸 이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했지만 실제 숫자는 틀렸고 특히 반이민 정책과 관련돼서도 19년 회계연도 때 트럼프가 이제 반이민 정책하고 나서 추방된 사람, 불법인자 추방됐던 사람이 거의 27만 명이 육박을 하거든요. 그 군비 지출하고 보셨잖아요. 이거 숫자로 보셔야 된다.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바마 때 최대치로 많이 추방된 인원이 41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는 말은 되게 과격하지만 정책 시행할 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작았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세게 얘기해가지고 시행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파리 기후 협약 탈퇴, 그다음에
사법부 재구성, 그다음에 IS 폭격, 연방정부 규제 철폐 이런 거는 다 했어요. 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수정을 하거나 이랬던 정책은 세금 감면 한다고 했지만 쉽게 못했습니다. 좀 서로 이제 리바이스 하는 국면을 찾아가지고 제한적으로 했고, 오바마 케어 네. 폐지 이거 못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지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낮춰서 조금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오던 바이든이 오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물론 세부 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오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패러다임은 뭐죠? 인프라 성장이죠. AI 성장이죠.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의 성장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고려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또 재정비하고 산업에 대한 뭐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재편을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로 보면 어쨌든 시장과 경제는 좋아지는 흐름으로 간다. 물론 거기서 관세 부과가 뭐 그러면 이번에도 2년 하다가 끝나면 뭐 좀 수정 보완이 되면요, 그 2년 동안 피해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산업은 조금 재조정 포트폴리오는 필요하다. 근데 극단적으로 그 산업조차도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 선거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완전 철폐는 불가능하다. 자, 그럼 트럼프 당선 시에 돈이 몰리는 섹터랑 투자 포인트는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투표 전까지 모른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뭐 모른다고 끝까지 투자 안 하면 뭐 그럴 순 없잖아요. 미인 이러면은 옆으로 봐도 미인, 앞으로 봐도 미인, 뒤에서 봐도 누가 미인, 봐도 그러면은 미인. 미인, 누가 네. 봐도 미인, 어느 각도로 봐도 미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봐야죠. 지금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트럼프도 과거에 하려다가 못했던 거 아까 보셨잖아요. 오바마 케어. 근데 이 정책의 하부에 있는 가장 큰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면 약가 인하입니다. 이제 빅파마들한테 약가 인하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수행을 하다가 조금 멈췄어요. 근데 바이든은 그 가이드라인, 약가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줬는데 아직 그렇게 드라이브를 크게 걸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입지 변화의 이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가 인하가 이것만 가지고 미국의 빅파마 바이오 산업이 크게 좋아져? 그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바이오 산업, 특히 빅파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머크,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 기업들이 드디어 기술 특허가 만료된 시기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도래를 합니다. 그런데 약가를 또 인하를 하라는 정부 압박이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약가 인하, 싼 값에 우리가 그동안에 빅파마들이 팔던 약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많이 팔게. 이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파마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약가는 인하를 해야 되고 복제약은 따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기술에 대한 확보가 절실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최근에 2개월 평균치를 보면 제가 목도한 것만 월간 10건 이상의 M&A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갖다가 돈 주고 사오는 것보다 지금 M&A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싼 국면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동일한 내용의 그 리포트가 저도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보는 이제 시각이 비슷하구나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이런 리포트가 나옵니다. 빅파마들이 4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지고서 M&A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트렌드를 보시면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다케다 제약한테 먼저 러브콜이 왔었고, 한국 기업으로도 그 러브콜이 오고 있어요. 그 기업들은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다 플랫폼화 되어 있는 기업군들인데, 이 기업들이 우리가 바이오 하면은 신뢰성 저하, 그 다음에 좀 거짓말, 이제 주가 띄우기, 사기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기업들은 거의 관련되는 기술만 10년 이상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일일이 제가 기업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 미국의 회사들하고 공동으로 이제 임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미국 혹은 유럽의 대거 제약사들이 그 기술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고, 거의 산업의 트렌드만 놓고 보셔도 하반기에 보면은 지금은 비만약이 트렌드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CNS 계열, 중추 계열의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관련된 기술이 지금 그 시장은 완전히 정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의 파이가 넓어지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흥이 상당 수준 커질 수 있다. 바이오 쪽에 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네네. 한국, 미국, 당연히 미국이겠죠. 네, 일단 미국이 먼저 더 큰 바이오 기업들이 빅파마들 위주로 포트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화 되어 있는 기업, 5손가락 꼽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방 조금만 찾아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은 꼭
우리가 예의주시하자.